뿌리가 끌어올린 곳 2001년 6월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의 새벽 공기는 묘하게 눅눅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오래된 상가 골목 끝자락에 붙어있는 작은 빈터. 사람들은 그곳을 여전히 영선 부동산 뒤뜰이라 불렀다. 간판은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벽에 남은 못자국과 퇴색한 글씨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 뒤편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자리를 옮긴 적 없다는 듯 뿌리를 깊게 박고 있었다. 땅 주인 최문식은 그 나무를 오래전부터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개발 소문이 돌 때마다 부동산 업자들이 빈터를 힐끗거렸고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무엇보다 보기 좋은 땅이 필요했다. 나무 한 그루가 그 땅의 절반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비라도 오면 그늘 아래 흙은 질척하게 눌어붙었다. 최문식은 몇 번이나 이제는 베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실행을 미뤄왔다. 그걸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기억해도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결국 그날 철거 인부 둘과 굴삭기 한 대를 불러 나무를 뽑기로 했다. 8년을 기다린 결정이었다. 굴삭기의 버킷이 나무 뿌리 주변의 흙을 파내기 시작하자 오래 묵은 흙 냄새가 확 올라왔다. 툭툭 떨어지는 흙덩이 사이로 굵은 뿌리가 드러났고 뿌리는 마치 살아있는 혈관처럼 꿈틀거리는 듯했다. 인부가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외치자 굴삭기는 버킷을 깊숙이 넣고 한 번에 힘껏 들어올렸다. 그 순간이었다. 땅이 딱 하고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뿌리가 얽힌 무언가가 함께 딸려 올라왔다. 처음엔 낡은 전봇대 조각이나 폐목재인 줄 알았다. 하지만 흙이 털리자 그것은 분명한 형태를 드러냈다. 네모난, 길쭉한, 그리고 상자였다. 잠깐 저거 뭐야? 한 인부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상자의 표면은 젖은 흙으로 덮여 있었고 군데군데 썩은 나뭇결이 갈라져 있었다. 더 이상한 건 그 위를 감고 있는 쇠사슬이었다. 녹슨 쇠사슬이 상자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단단히 조여져 있었고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다. 누가 일부러 잠가놓은 모양새였다. 뿌리가 상자의 모서리를 꽉 잡고 있었고 굴삭기가 조금만 더 들어올리자 쇠사슬이 짤랑 소리를 냈다. 금속이 내는 소리는 이 골목의 습기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최문식은 그 장면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곧바로 그만 내려 라고 소리쳤다. 목소리는 너무 크게 튀어나와 오히려 자신이 놀랐다는 사실을 과장해버린 듯했다. 인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굴삭기를 멈췄다. 상자는 뿌리에 매달린 채 반쯤 공중에 떠 있었고 땅에서는 검은 물이 찔끔찔끔 흘러나왔다. 최문식은 뭔가 말을 더 보태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거릴 뿐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인부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도 관이라는 단어를 먼저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상자의 크기와 형태, 쇠사슬의 위치, 그리고 땅속에서 끌려 나왔다는 사실이. 최문식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신고해. 그 짧은 대답에는 이상할 정도로 힘이 빠져 있었다. 인부가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갔고 골목은 잠시 숨을 죽인 채 고요해졌다. 느티나무의 잎사귀가 바람에 스치며 사각거렸고 뿌리 끝에서 떨어지는 흙이 관의 뚜껑 위로 톡톡 내려앉았다. 1시간 뒤 순찰차 2대와 현장 감식 차량이 골목을 막았다.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사람들의 구경이 시작됐다. 여기서 뭐가 나왔다더라는 소문은 안성의 골목을 타고 빠르게 번졌다. 강력팀 형사 최성재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습관처럼 주변을 둘러봤다. 지면의 눌림, 뿌리가 뽑혀 나온 각도,
흙의 색,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상자. 그는 이미 수십 개의 범죄 현장을 봤지만 이건 달랐다.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사건의 한가운데에 박혀 있었다. 최성재는 입안이 바싹 마르는 느낌을 참으며 감식 요원의 설명을 들었다. 깊이는 대략 3미터쯤 됩니다. 뿌리가 아래로 뻗으면서 상자 모서리까지 감았고요. 누가 일부러 묻었다면 흙을 다진 흔적이 있어요. 자연 매몰은 아닙니다. 쇠사슬을 절단기로 끊는 소리가 울렸다. 모두가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뚜껑을 들어 올리는 순간 퀴퀴한 냄새가 확 퍼지며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다. 안에 있던 것은 이미 오래전에 형태를 잃은 인간의 흔적이었다. 뼈와 천 조각, 그리고 여성이었음을 암시하는 작은 물건들. 감식요원이 조심스럽게 내부를 살피다가 한쪽에 접혀있는 천을 발견했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천을 펴다가 잠시 멈췄다. 천의 안쪽에 마치 누군가 급하게 그어놓은 것 같은 글씨가 있었다. 붉은색이 짙게 말라 검붉게 변해 있었다. 형사님, 이거 글씨입니다. 최성재는 천을 받아들고 가까이 들여다봤다. 그것은 셔츠의 안감처럼 보였고 글씨는 분명했다. 삐뚤빼뚤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누군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남긴 흔적이었다. 문식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 다음은 나무, 그리고 물. 문장 전체는 끊겨 있었지만 그 세 단어만으로도 충분했다. 최성재는 천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현장 뒤편에서 최문식이 폴리스 라인 밖에 서 있었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아무 말 없이 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건 유서가 아니라 최성재가 낮게 말했다. 신고입니다. 그는 천을 다시 감식 봉투에 넣으며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록 하나가 스르르 올라오는 걸 느꼈다. 1993년 안성 공도읍 복덕방 주인 실종 사건. 당시 그는 막내 형사였고 메모지에 적어둔 사소한 습관 하나가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 뒤뜰 나무에 물을 준다. 그 메모는 그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사건은 흐지부지 미제로 남았고 사람들은 잊었다. 그런데 지금 땅속에서 나온 천 위에 똑같은 단어가 적혀 있었다. 나무, 물, 그리고 문식. 최성재는 폴리스 라인 너머의 남자를 바라봤다. 최문식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누가 자신을 부르기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최성재는 확신에 가까운 예감을 느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발굴된 시신이 아니라 8년 동안 뿌리 아래에서 숨을 쉬다 꺼내진 진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자신을 똑바로 보고 있다는 것을. 1993년 사라진 복덕방 주인. 1993년 10월 말 안성시 공도읍의 아침은 유난히 서늘했다. 새벽에 내린 안개가 골목을 눌러앉히고 상가 간판 위로 물기가 맺혔다. 영선 부동산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은 페인트가 발에 있었지만 글씨만큼은 또렷했다. 박영선은 늘 그 글씨를 한 번 손으로 쓸어보고 나서 셔터를 올렸다. 금속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골목을 긁고 지나가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감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 소리를 좋아했다. 그 소리에는 여기는 내가 지키는 자리라는 단단한 확신이 묻어 있었으니까. 책상 위에는 장부가 늘 펼쳐져 있었고 도장과 계산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복덕방은 큰돈이 오가는 곳이었지만 박영선의 사무실은 어딘지 모르게 소박했다. 낡은 정인알로 종이컵, 옆 가게에서 흘러들어오는 국밥 냄새,
그 모든 것들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녀는 손님이 들어오기 전 먼저 전날 메모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날 메모장 첫 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공도서운 연결도로 말 나온다. 땅값 움직임 심함. 서류 조심. 도로 계획이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한 뒤로 공도읍의 공기는 달라졌다. 술집에서, 공장 식당에서,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도 사람들이 땅 얘기를 했다. 여기 지나간대. 저기부터 확장한대. 이번에 공도 뜬다더라. 말이 먼저 뛸 때는 항상 돈이 따라 움직인다. 박영선은 그걸 너무 잘 알았다.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갑자기 서로를 믿지 않게 된다. 친척끼리 경계하고 이웃끼리 경계하고 몇십 년을 같이 산 동네 사람도 저 사람이 내 땅을 노리는 건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 그날 오전 박영선은 지적도 사본을 몇 장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빨간 펜으로 표시해둔 경계선이 이상하게도 몇 군데에서 옮겨져 있었다. 눈이 나빠서 착각할 리 없었다. 도면의 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은 그 선을 바꾸는 사람이 한다. 그녀는 지적도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천천히 따라가며 중얼거렸다. 여기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 전화기가 울렸다. 박영선은 수화기를 들며 목소리를 정리했다. 영선 부동산입니다. 상대는 공도읍 사무소에서 일하는 윤도현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숨이 차 있었다. 박 사장님, 어제 말씀하신 그 필지, 그거 조심하세요. 조심하라니요. 무슨 말이에요? 서류가 한번 손 탔다고 봐야 합니다. 안 그래도 요 며칠 전부터 민원이 들어오고요. 누가 경계 정리했다고 들고 왔는데 제 눈엔 이상해요. 사장님이 갖고 계신 사본 잘 숨겨두세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세요. 박영선은 한숨을 삼켰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하지만 윤도현은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게, 거의 속삭이듯 답했다. 여기선 다들 알아요. 최문식 씨요. 수화기 너머로 통화가 끊기는 소리가 났다. 박영선은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최문식. 공도읍 사람들 중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땅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기어이 끼어드는 사람이었다. 누가 땅을 팔려고 하면 나타나고 누가 도로 얘기를 하면 먼저 알고 있고 어디에서나 웃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웃음이 사라지는 사람. 박영선은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을 갖기엔 늘 한 발짝 부족했다. 정오쯤 그 부족한 한 발짝을 메우듯 최문식이 복덕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눈썹 위에 손을 올리고 밖을 한번 훑어본 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미소를 지었다. 박 사장, 오늘도 바쁘시네. 박영선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최문식은 마치 친한 사람에게 선물이라도 주듯 종이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봉투는 두툼했고 묘하게 무거웠다. 이거 그냥 참고로 좀 봐줘. 계약 하나만 깔끔하게 들어가면 사장도 좋은 거고 나도 좋은 거고. 박영선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런 식으로 일 안 합니다. 최문식의 미소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러나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장부, 지도, 인감, 그리고 박영선의 손끝. 그는 박영선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 눈치채려는 사람처럼 천천히 말했다. 사장, 요즘 같은 때는요.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야. 사장님은 너무 정직해서 문제야. 정직한 사람은 오래 못 버텨. 박영선은 눈을 들었다. 협박하러 오신 거예요? 협박? 에이, 세상은 협박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
최문식은 웃으면서도 눈동자는 웃지 않았다. 난 그냥 도와주러 온 거지. 사장님이 괜히 피곤해질까봐 박영선은 종이를 한 장 집어들었다. 지적도 4번이었다. 그 종이를 최문식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최문식의 시선이 잠깐 그 종이 끝을 따라가는 걸 박영선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순간 확신에 가까운 감각을 느꼈다.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서류를 갖고 있는지. 초의 S씨. 박영선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 아무것도 강요하지 마. 최문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봉투를 슬쩍 앞으로 밀었다. 강요 안 해. 그냥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사장, 요즘은 밤에 혼자 남지 마. 별일이 다 생기니까. 그 말은 충고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박영선의 등줄기를 차갑게 만들었다. 최문식은 문을 나서며 뒤뜰 쪽을 한번 흘끗 봤다. 창문 너머로 느티나무의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박영선에게 미소를 보였다. 나무는 참 좋지. 뿌리가 깊어서 땅이 아무리 뒤집혀도 안 움직이잖아. 문이 닫히자 사무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박영선은 잠시 손을 떨리는 대로 두었다가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열어보지 않으려 했는데도 손가락이 봉투 입구를 벌리고 있었다. 안에는 돈이 아니라 서류가 들어있었다. 토지 매매 계약서, 초안, 위임장, 그리고 경계 조정에 관한 확인서. 박영선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다.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의 형태를 흉내낸 종이들이었다. 종이에는 도장이 찍힐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누군가가 여기에 내 도장만 하나 더 찍으면 모든 게 합법처럼 보이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날 오후 손님이 몇 번 다녀갔다. 박영선은 평소처럼 웃으며 상담했지만 머릿속은 계속 뒤뜰의 나무와 최문식의 말을 맴돌았다. 밤에 혼자 남지 마. 그 말이 귓속에 박혀 빠지지 않았다. 5시가 조금 넘었을 때 박영선은 결심하듯 장부를 덮고 서랍을 열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뒤뜰로 나가는 창고문 열쇠였다. 늘 거기에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날 열쇠 고리가 헐겁게 흔들리더니 텅 비어 있었다. 박영선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서랍을 다시 뒤졌고 책상 위를 훑었고 가방 안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열쇠는 없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확실히 깨달았다. 누군가가 이미 사무실 안을, 자신의 일상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골목은 서서히 조용해졌다. 박영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셔터를 내리기로 했다. 손님이 더 들어오면 그녀는 더 오래 여기 남아 있어야 했다. 그녀는 셔터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유선 전화가 울렸다. 박영선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이 시간에 그녀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영선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숨소리만, 아주 가까운 숨소리만 들렸다. 박영선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한 가지를 떠올렸다. 공중전화. 윤도현이 말했던 서류 손 탔다는 경고. 그리고 최문식의 미소.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마침내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지금 혼자죠? 박영선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디서 전화하는 거예요? 알잖아, 루이스문 열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는 끊겼다. 박영선은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느티나무의 검은 실루엣이 보였다. 바람이 불자 잎사귀가 흔들리며 사각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뒷뜰에서 짤랑하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쇠사슬을 손에서 놓친 것처럼 박영선은 셔터 손잡이를 놓고 천천히 뒤로 돌아섰다. 사무실 안은 정리된 상태 그대로였다. 장부도 도장도 계산기도 제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책상 위에 올려둔 서류 한 묶음이 보이지 않았다. 최문식이 두고 간 봉투는 그대로였지만 그녀가 표시해둔 지적도 사본 몇 장이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창고 열쇠도 그녀는 뒤뜰로 나가는 문 쪽을 바라봤다. 문 아래 틈 사이로 바깥의 어둠이 얇게 스며들고 있었다. 박영선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도망칠까? 경찰을 부를까? 하지만 경찰을 부르면 그들이 올 때까지 나는 여기 혼자 남는다. 도망치면 그 서류는 그녀는 자신이 이미 선택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느꼈다. 누군가가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뒷뜰 쪽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촤르륵 하고 흙을 적시는 소리. 정말로 누군가가 그 느티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다. 늘 그 시간, 늘 그 방식으로 박영선은 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그녀의 삶을 마지막으로 앞으로 옮긴 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 첫날부터 막힌 수사, 박영선이 사라진 건 그날 밤이었고 사라졌다는 사실이 동네에 퍼진 건 다음 날 아침이었다. 1993년 10월 29일 오전 8시 10분. 공도읍의 골목은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영선 부동산 앞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셔터는 끝까지 내려가 있었고 간판 아래에 늘 놓여있던 작은 화분도 보이지 않았다. 정미경은 국밥집 문을 열다가 그걸 보고 멈춰 섰다. 박영선은 아무리 바빠도 아침엔 꼭 셔터를 올렸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미리 전화라도 했다. 그런데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전화가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다. 정미경이 국밥집 유선 전화로 영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빨하는 신호음 뿐이었다. 그녀는 한 번 더 걸었다. 역시 같은 소리였다. 세 번째 전화를 걸 때는 이미 손끝이 차가워져 있었다. 그녀는 옆 가게 주인에게 어젯밤에 뭐 못 봤냐고 물었고 대답은 뻔했다. 어제 8시쯤인가 셔터 내리는 소리 들은 것 같긴 한데 난 일찍 들어가서 잘 몰라. 그 정도였다. 공도읍은 밤이 되면 금세 잠드는 동네였다. 9시만 넘어도 골목은 텅 비었고 사람들은 각자 집 안에 있었다. 박영선이 밤에 혼자 남아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야 문제처럼 느껴졌다. 정미경은 결국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다. 영선 부동산 박 사장님이 이상해요.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10분 뒤 순찰차 한 대가 골목에 멈춰 섰다. 파출소 경찰 2명이 내려 셔터 앞에 섰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문을 두드렸다. 대답은 없었다. 경찰은 상가 관리인에게 연락해 열쇠를 받아 셔터를 반쯤 올렸다. 금속이 끌리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 안이 드러났다. 안은 너무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 장부가 펼쳐져 있었고 계산기와 도장은 제자리에 있었으며 정인난로도 꺼져 있었다. 밤새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없었다. 의자 등받이에 걸린 카디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박영선이 입고 다니던 검은 카디건이었다. 경찰은 그 카디건을 만지지 않았다. 대신 가장 먼저 전화기 옆을 봤다. 수화기는 제대로 걸려 있었다. 누군가가 전화로 유인되어 나갔다면 수화기는 내려가 있거나 선이 꼬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그 흔적조차 없었다. 신고가 단순 실종을 넘어설지 그냥 연락 두절로 끝날지 결정되는 건 언제나 첫 2시간이다.
그날 오전 9시 40분, 공도파출소는 안성경찰서 강력팀에 협조 요청을 올렸다. 실종자의 직업이 복덕방 주인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강력팀의 반응은 조금 달라졌다. 돈과 서류가 얽힌 실종은 항상 사고로 번질 수 있었다. 강력팀에서 나온 막내 형사 최성재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손가락으로 책상 서랍을 가리켰다. 서랍 먼저 봅시다. 지갑, 열쇠, 명함집 같은 거. 동료가 장갑을 끼고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열쇠고리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고리가 끊어진 것도 아니고 달아 빠진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열쇠만 빼서 가져간 것처럼 비어 있었다. 최성재는 그걸 보고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열쇠가 사라졌다는 건 단순한 실종보다 누군가의 의도를 더 강하게 만든다. 특히 그 열쇠가 뒤뜰 창고문 열쇠라면 더욱 그렇다. 그 다음은 서류였다. 사무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종이다. 종이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땅의 경계를 움직이고 누군가의 욕심을 합법으로 포장한다. 형사들은 책상 위 서류를 확인했다. 계약서 초안 몇 장과 위임장 양식, 그리고 누군가 가져가고 싶어 했을 법한 지적도 사본들이 보이지 않았다. 사장님이 원래 이런 걸 여기 뒀어요. 정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 사장님은 늘 손 닿는 데 두고 보던 사람이에요. 최성재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사건의 방향이 어렴풋이 잡히는 걸 느꼈다. 누군가가 박영선을 데려가면서 서류도 같이 가져갔다는 것은 박영선이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없어진 것에 가깝다는 뜻이었다. 1993년 공도읍에는 CCTV가 거의 없었다. 가게마다 설치할 만큼 여유도 없었고 설치해도 화질이 나쁜 데다 테이프를 매일 갈아 끼울 필요가 있어 유지가 어려웠다. 최성재는 목격자 수사를 시작했다. 방형 200m 안에 가게를 돌며 질문은 똑같았다. 어젯밤 8시부터 10시 사이에 수상한 사람이나 차 못 봤습니까? 대답도 비슷했다. 밤에 문 닫고 들어가서 몰라요. 셔터 소리 들은 건 맞는데 사람은 못 봤어요. 한 노인은 말했지만 그 역시 결정적이지 않았다. 누가 뒤뜰 쪽으로 들어가는 소리는 들은 것 같은데 요즘 쥐도 많고 바람도 세고 전화기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유선 전화는 발신번호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통신사 조회는 시간이 걸렸다. 그래도 최성재는 사무실 전화선을 살펴보고 수화기의 접점 부분을 확인했다. 어제 밤에 통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관리인은 고개를 젓다가 한 가지를 떠올렸다. 어제 8시 좀 전인가 전화벨이 한번 울리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원래 잘 신경 안 써서. 형사들은 그 한마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는 첫날부터 확정이 아니라 추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사람 쪽으로 화살이 돌아갔다. 박영선이 누구와 갈등이 있었는지, 누구와 돈이 얽혀 있었는지, 최근에 어떤 계약을 진행했는지. 질문을 이어가던 최성재는 자연스럽게 한 이름을 들었다. 최문식. 정미경은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그 사람 요즘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박 사장님이 싫어했는데도. 최성재는 메모장에 최문식이라고 적었다. 글씨가 조금 진해졌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최문식은 경찰서로 불려왔다. 그는 서류를 든 손을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놓고 앉았다. 옷차림은 단정했고 목소리는 침착했다. 박 사장님, 어제 만난 건 맞습니다. 오전에 잠깐 들렀어요. 땅 얘기가 좀 있어서요. 근데 박 사장님이 원래 원칙적인 분이라 제가 한 말은 별거 없습니다. 최성재가 물었다. 갈등은 없었습니까?
최문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갈등이란요. 동네에서 다 아는 사이인데요. 그 웃음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어색했다. 최성재는 일부러 질문을 바꿨다. 어젯밤 8시 이후 행적을 말씀해 주세요. 최문식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답했다. 저녁은 서울리 쪽에서 아는 사람들과 먹었습니다. 9시쯤 해산했고요.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잤습니다. 누가 증명합니까? 최성재가 물었다. 최문식은 망설임 없이 몇 명의 이름을 댔다. 동네에서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형사들이 확인하자 그들은 대체로 비슷한 말을 했다. 밥 먹은 건 맞아요. 8시 반쯤 시작했고 9시쯤 끝났어요. 문제는 그 이후였다. 9시 이후의 시간은 누구도 확실히 말해주지 못했다. 그 이후요. 각자 집으로 갔죠. 그 틈새가 바로 범죄가 숨는 곳이다. 하지만 1993년의 수사에서 그 틈새를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최성재는 최문식의 진술을 받아 적다가 문득 사소한 질문을 던졌다. 최 씨는 영선부동산 뒤뜰 느티나무 물 주십니까? 최문식은 잠깐 눈을 깜박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최성재는 그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최문식은 곧바로 웃으며 답했다. 아, 그거요? 제가 땅 주인이라서요. 나무가 크니까 가끔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합니다. 나무가 죽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최성재는 이상했다. 가끔이라는 단어가 이 동네 사람들의 기억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 정미경은 분명 늘 같은 시간이라고 했다. 늘 같은 시간에 물을 준다. 그것은 취미가 아니라 습관이고 습관은 죄를 가리는데 가장 좋은 커튼이 된다. 수사는 곧 실종에서 가출 쪽으로 기울었다. 경찰서 안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다. 돈이 얽힌 사람들은 갑자기 도망가기도 해. 서류 챙겨서 사라졌을 수도 있지. 하지만 최성재는 책상 서랍에 열쇠고리를 떠올렸다. 열쇠가 없고 중요한 서류가 없고 무엇보다 박영선의 카디건이 사무실에 남아있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떠났다면 카디건을 두고 갈 이유가 없다. 가출과 납치는 종종 비슷하게 보이지만 남겨진 것의 방향이 다르다. 가출은 자기에게 필요한 걸 챙긴다. 납치는 피해자의 생활을 그대로 멈춰 세운다. 그날 밤 11시 20분, 최성재는 혼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순찰차 불빛이 사라진 골목은 낮보다 더 좁아 보였다. 그는 폴리스 라인이 아직 남아있는 뒤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느티나무는 밤하늘을 가리고 서 있었다. 그 아래 흙은 젖어 있었다. 비가 온 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흙 표면이 촉촉했고 누군가 방금 물을 뿌린 것처럼 검게 변해 있었다. 최성재는 손전등을 비추며 한 걸음 다가갔다. 흙 위에는 희미한 발자국이 겹쳐 있었다. 새로 찍힌 자국과 오래된 자국이 섞여 있어 선명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사람이 밟은 모양이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최성재가 돌아보자 폴리스 라인 밖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최문식이었다. 그는 손에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있었다. 물뿌리개 안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져 흙을 때렸다. 최문식은 놀란 기색도 없이 최성재에게 말했다. 형사님,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나무가 낮에 뿌리가 다 드러나서요. 말라 죽을까봐 물 좀 주려고 했습니다. 최성재는 목구멍이 순간적으로 마르는 걸 느꼈다. 지금 물을 주고 계십니까? 최문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이 대답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사람처럼
최성재는 손전등 불빛을 흙 위에 고정한 채 조용히 물었다. 최 씨, 혹시 이 뒤뜰 최근에 땅을 파거나 흙을 옮긴 적 있습니까? 최문식의 미소가 아주 조금 굳었다가 곧 풀렸다.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나무 주변에 잡초 뽑은 정도죠. 최성재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젖은 흙을 한번 더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느티나무 잎사귀가 사각거렸고 물뿌리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다. 그 리듬이 이상하게도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최성재는 그 순간 수사의 첫날이 이미 막힌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다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은 손이 지금 자신의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무에 물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처럼 피부를 훑고 지나갔다. 최성재는 메모장에 짧게 적었다. 매일 같은 시간, 나무에 물. 그리고 그 글씨 아래에 자신도 모르게 또 하나의 문장을 덧붙였다. 나무가 아니라 땅 밑을 적시는 듯. 그가 뒤돌아 나가려는 순간 최문식의 물뿌리개 손잡이에서 금속이 짤랑하고 아주 작게 울렸다. 쇠사슬이 부딪힐 때 나는 소리와 닮아 있었다. 최성재는 걸음을 멈췄지만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의심으로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법의학 보고서가 열어준 문, 2001년 6월 18일. 안성경찰서 강력계 회의실 공기는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현장 감식반이 가져온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쇠사슬이 감긴 낡은 목함 하나가 찍혀 있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땅 밖으로 끌려 나온 그 상자는 발굴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했다. 누군가가 시간을 통째로 묻어버린 뒤 그 시간을 뿌리째 끌어올린 듯한 느낌이었다. 최성재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는 8년 전 공도읍 골목에서 셔터가 내려진 채 멈춰있던 영선부동산을 처음 열어봤던 막내 형사였다. 그때의 사무실은 정돈되어 있었고 누가 봐도 사람이 갑자기 멈춰선 자리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멈춤을 입증할 도구가 없었다. 전화 기록도 CCTV도 결정적인 목격자도 없었다. 결국 사건은 미제로 묻혔고 묻힌 건 기록뿐 아니라 그때의 감각까지였다. 그런데 지금 땅속에서 상자가 올라왔다. 미제가 스스로 뚜껑을 열고 걸어 나온 셈이었다. 부검은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신원 확인부터 진행 중입니다. 감식반장이 말을 이어갔다. 테이블 한쪽에 앉아있던 계장은 최성재를 바라봤다. 최 형사, 이거 1993년 그 실종이랑 연결될 가능성 얼마나 봅니까? 최성재는 대답 대신 사진 속 배경을 가리켰다. 느티나무가 뒤틀린 뿌리를 드러낸 차에 서 있었고 바로 앞에 영선부동산이 있던 건물의 뒷벽이 보였다. 장소가 같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다. 그리고 그 나무 8년 전에도 그대로였어요. 회의실의 침묵이 잠시 깊어졌다. 장소가 같다는 말은 사실상 사건이 같다는 의미로 들렸다. 하지만 경찰은 추정만으로 움직일 수 없다. 필요한 건 문서가 아니라 몸이 남긴 증거였다. 그 증거가 이제 법의학 보고서라는 형태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에서 1차 소견이 도착한 건 닷새 뒤였다. 얇은 팩스종이 몇 장이었지만 그 종이는 8년간 닫혀있던 문을 소리 없이 열어젖혔다. 보고서 첫 문장부터 목 뒤가 서늘해졌다. 본건은 폐쇄된 목함 내 인체가 수용된 상태에서 매몰된 사건으로 추정됨. 최성재는 보고서를 끝까지 읽기 전에 이미 알았다. 매몰이 아니라 매몰된 상태라고 적혀 있다는 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넣고 땅속에 묻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문장을 따라갔다. 법의학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 신원 확인은 먼저였다. 목함 안에서 나온 유해는 오랜 시간 흙과 습기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골격의 형태는 비교적 유지되어 있었다. 법의관 강현우는 골반의 형태와 두개골의 특징을 근거로 성별은 여성이라고 결론 내렸고 치아의 보철 흔적과 치료 패턴을 통해 과거 치과 진료 기록을 대조했다. 공도읍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영업한 치과 몇 곳을 확인한 끝에 박영선이라는 이름이 기록에서 튀어나왔다. 1992년 8월 어금니 보철, 1993년 4월 치근 치료, 그리고 그 시기 이후로 진료 기록이 끊겨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추가 검증을 붙였다. 박영선의 가족이 남긴 머리카락과 유품에서 DNA, 시료를 확보했고 목함 내부에서 발견된 혈흔 잔여물과 함께 감정이 진행되었다. 8년이 지났지만 혈흔은 섬유에 흡수되어 부분적으로 남아있었다. 결과는 단정했다. 피해자는 박영선 씨로 확인됩니다. 그 한 줄이 회의실의 공기를 바꿨다. 실종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었느냐가 사건의 중심이 된다. 최성재는 보고서의 다음 부분을 읽었다. 그의 눈이 문장 중간에서 멈췄다. 목함 내부 상단 뚜껑 및 내벽에 다수의 긁힘 흔적이 관찰되며 이는 손톱 또는 손가락 끝에 의한 마찰 흔적으로 추정됨. 목함 내 피해자 체위는 웅크린 자세로 제한됨. 폐쇄된 공간 내 질식, 저산소증 및 고탄산 혈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음. 질식, 뚜껑을 열지 않은 채 산소가 줄어들어 죽는다. 최성재는 목함의 크기 측정 결과를 찾아 읽었다. 내부 공간은 성인 여성이 완전히 눕기 어려운 크기였고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구조였다. 법의관은 산소량과 소모 속도를 계산했다. 혈액 속 산소 포화도, 호흡량, 공간 내 공기량. 그 계산은 차갑고 정확했지만 그 정확함이 오히려 더 잔인했다. 피해자는 매몰 후 상당 시간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추정 생존 시간은 약 48시간부터 72시간까지 범위로 판단됨. 48시간에서 72시간 게장이 중얼거렸다. 그 말이 입안에서 굴러다니다가 누군가가 결국 문장으로 완성했다. 최대 3일을 살아있었다는 겁니까? 아무도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숫자는 이해되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공포는 바로 이해되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숨이 점점 짧아지고 벽이 가까워지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 채 시간이 흐르는 것. 그걸 3일이라는 단어로 부를 수 있을까? 그때 최성재가 보고서의 부록 사진을 꺼냈다. 목함 내부에서 발견된 천 조각. 셔츠의 안감처럼 보이는 얇은 천에 검붉게 굳은 흔적이 글씨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최성재는 그걸 처음 현장에서 봤다. 문식, 나무, 물. 그는 그 단어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남긴 진술서라는 걸 이제 확신했다. 국과수 감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법의관은 천의 붉은 흔적이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 혈액 성분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그 혈흔이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리고 더 섬뜩한 한 줄이 있었다. 문자 형태가 비교적 일정하고 반복되는 획이 관찰됨. 이는 피해자가 의식이 유지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글자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최성재는 그 문장을 읽으며 목함의 뚜껑을 떠올렸다. 뚜껑 안쪽의 긁힘. 손톱이 부러질 때까지 긁어댄 흔적. 그 손톱 끝에서 피가 나왔고 그 피로 글씨를 썼다. 문식이라는 이름을 쓰는 동안 피해자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살려달라고 외쳐도 들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결국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남겨야겠다고 결심했을까? 그 결심이 들었다는 건 그 순간까지도 그녀가 살아있었다는 뜻이었다. 최성재는 곧바로 공도읍으로 내려갔다. 가장 먼저 찾아간 건 정미경의 국밥집이었다. 정미경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 상자, 진짜 박 사장님 맞아요. 최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미경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잠깐 고개를 숙이고 오래 참아왔던 말을 토하듯 말했다. 그럼 그동안 박 사장님은 그 나무 아래에. 최성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정씨, 1993년 이후에도 최문식이 그 나무에 물 주는 거 보셨습니까? 정미경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봤어요. 비 오나 눈 오나. 아침에 한 번, 해질 무렵에 한 번. 사람이 그렇게 꾸준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치 이제서야 퍼즐이 맞춰진 사람처럼 입술을 눌렀다. 그 사람이 나무를 아껴서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다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말이 나오기 전에 몸이 먼저 받아들이는 진실이 있었다. 최성재는 국밥집을 나와 뒤뜰로 걸어갔다. 지금은 느티나무가 뽑혀 나간 자리였다. 그러나 땅은 여전히 젖은 냄새를 풍겼고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물이 아니라 비밀의 냄새에 가까웠다. 최성재는 주머니에서 보고서 사본을 꺼내 다시 읽었다. 약 48시간부터 72시간까지 생존. 숫자가 다시 눈에 박혔다. 그는 그 숫자를 마음속으로 3번 반복했다. 그날 오후 최성재는 최문식을 소환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소환장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8년 전 사건이고 그동안 최문식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사건은 추정이 아니라 유해와 보고서 위에 서 있었다. 게다가 피해자의 유언이 특정한 단어를 반복해서 가리키고 있었다. 문식, 나무, 물, 그리고 그 모든 단어가 하나의 습관과 겹친다는 사실이 더 이상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다. 저녁 무렵 최성재는 다시 그 젖은 땅을 바라봤다. 그가 알고 싶은 건 하나였다. 최문식이 정말 범인이라면 그는 왜 8년 동안 매일같이 그 자리에 물을 줬는가? 죄책감 때문에? 아니면 확신 때문에? 혹은 그 어떤 감정도 없이 그저 관리처럼, 정리처럼 자신이 만든 비밀을 무덤 위에서 매일 점검해 왔던 걸까? 그리고 최성재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건에서 가장 잔인한 건 목함의 깊이가 아니라 그 깊이 위에서 매일같이 반복된 일상이었다는 것을. 누군가는 3미터 아래에서 숨을 세어가며 3일을 버텼고 누군가는 그 3미터 위에서 같은 시간에 물뿌리개를 들어 올렸다. 그 둘의 시간이 겹친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 보고서의 문장보다 더 확실한 고백처럼 느껴졌다. 최성재는 휴대전화를 꺼내 계장에게 말했다. 최문식, 내일 오전 첫 시간으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1993년 그날 최문식이 어디서 뭘 했는지 다시 처음부터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번엔 물을 준 시간까지 포함해서요. 전화를 끊고도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땅은 말없이 어둠을 삼키고 있었고 바람은 빈터를 지나가며 흙냄새를 밀어 올렸다. 최성재는 마지막으로 뿌리가 뽑힌 자리에 움푹 꺼진 흙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은 이제 비워졌지만 오히려 그 비어 있음 때문에 더 또렷해진 무언가가 있었다. 문식, 나무, 물, 그 세 단어가 이제는 단서가 아니라 시작점이 되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물을 주던 손, 2001년 6월 24일 오전 9시 안성경찰서 강력계 조사실 문이 열리자 최문식은 마치 동네 모임에라도 나온 사람처럼 태연한 얼굴로 들어왔다.
회색 셔츠 소매를 반듯하게 접어 올리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채였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형사들의 눈빛을 한번 훑었다. 그 눈빛에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보다 당신들이 뭘 알고 있는지를 먼저 재려는 계산이 있었다. 최성재는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그를 오래 바라보았다. 8년 전에도 그는 이런 얼굴을 했다. 누군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동네를 흔들 때 최문식은 안타깝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그의 안타까움에는 늘 온도가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최문식 씨, 영선부동산 뒤뜰 느티나무 기억하십니까? 최문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럼요. 제가 땅 주인인데요. 나무가 커서 보기 좋았죠. 그 나무에 물 자주 주셨죠. 가끔요. 땅이 마르면 나무가 상하니까. 최성재는 그 가끔이라는 단어가 공도읍 사람들의 기억과 얼마나 다르게 박혀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정미경은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매일이에요. 아침이랑 해질 무렵 손에 물 뿌리게 들고 나와요. 다른 상가 주인들도 비슷한 말을 했다. 사람들은 그런 습관을 기억한다. 매일 반복되는 것은 오래된 사건의 시간까지도 붙잡아 두는 법이다. 최성재는 서류철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나무 뿌리에 걸려 올라온 목함과 녹슨 쇠사슬, 그리고 끊어진 자물쇠가 선명히 찍힌 사진이었다. 최문식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아주 짧았다. 그러나 그 짧음이 오히려 더 확실한 반응이었다. 이거 보셨죠? 이게 그 나무 밑에서 나왔습니다. 최문식은 숨을 고르듯 입술을 한번 적셨다. 뉴스로 봤습니다. 끔찍하더군요. 안에 있던 유해는 박영선 씨였습니다. 그 순간 최문식의 얼굴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곧바로 고개를 숙이며 아 하고 짧은 탄식을 흉내냈지만 최성재는 그 탄식이 진심의 반사라기보다는 계산된 연기라는 걸 알아챘다. 진짜 충격을 받은 사람은 숨이 먼저 멎는다. 그는 너무 빨리 말을 꺼냈다. 8년 만에 그분이 최성재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문장을 던졌다. 국가수 소견입니다. 박영선 씨는 목함 안에 갇힌 채로 깊이 약 3m 지하에 매몰됐고 저산소증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몰 이후 48시간에서 72시간, 최대 3일 정도 생존했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조사실 공기가 뚝 떨어졌다. 숫자라는 건 이상하게도 사람을 잔인하게 만든다. 3일이라는 말은 그 어둠의 시간을 구체적인 길이로 잘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행위였다. 최문식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손가락 끝이 무릎 위에서 아주 조금 움직였다. 그가 침착하려 애쓴다는 증거였다. 최성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투명 봉투 안에 들어있는 천 조각. 셔츠 안감 같은 얇은 천 위에 검붉게 변한 글씨가 남아있었다. 최성재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순간 최문식의 시선이 그 글씨를 향해 미끄러졌다가 멈췄다. 읽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리려고 했지만 이미 읽어버린 사람의 눈이었다. 박영선 씨가 남긴 겁니다. 혈흔 감정 결과 피해자 본인 피로 확인됐고 의식이 유지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글자를 쓴 흔적이 있습니다. 최성재는 봉투를 조금 앞으로 밀었다. 여기 적힌 단어 읽어보십시오. 최문식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문식, 나무, 물. 그 순간 최성재는 확신했다. 지금의 침묵은 놀람이 아니라 걸렸다는 자각이었다. 그는 차분하게 물었다. 왜 박영선 씨가 죽기 직전까지 당신 이름을 썼을까요? 최문식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단단해졌다. 그건 저한테 물어도 알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저를 원망했을 수도 있죠.
땅 문제로 다툰 적은 있었으니까요. 다툰 적 있습니까? 의견 차이 정도였습니다. 사장은 원칙적이었고 저는 현실적이었고 최성재는 그 단어들이 너무 깔끔하다는 점이 오히려 무섭다고 느꼈다. 사람은 진짜 다툼을 겪으면 의견 차이라는 말로 정리하지 못한다. 감정이 섞인다. 분노가 튄다. 그런데 최문식의 말에는 감정이 없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흔히 두 부류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죄책감을 이미 끝낸 사람. 최성재는 조사실 문이 열리기 직전에 1993년을 다시 꺼냈다. 박영선 씨 실종 전날 영선 부동산 서랍에서 뒤뜰 열쇠가 사라졌습니다. 지적도 사본도 일부 없어졌고요. 그 열쇠 어디 있습니까? 최문식이 살짝 웃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도둑이 들었을 수도 있죠. 도둑이 열쇠와 지적도만 골라 가져갑니까? 그리고 피해자의 카디건은 남겨두고요. 최문식의 웃음이 더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눌러 닫고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 시선은 잠시 테이블 모서리를 스쳤다가 다시 천봉투로 돌아왔다. 문식이라는 글자였다. 그날 오후 수사팀은 영장을 들고 최문식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공도읍에서 멀지 않은 단독주택, 마당에는 화분들이 질서 있게 놓여 있었고 창고에는 삽과 괭이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그 질서가 오히려 섬뜩했다. 범죄는 종종 지저분하지만 범죄를 숨기는 사람은 지저분함을 견디지 못한다. 깨끗함은 통제의 흔적이 된다. 수색은 책장과 서랍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2층 다락방 철제 캐비닛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가 나왔다. 봉투 겉면에는 희미하게 연필로 적힌 글씨가 남아 있었다. 경계조정, 위임장, 공도 서운도로. 봉투 안에는 1993년 당시 문제가 되었던 지적도, 사본과 박영선이 빨간 펜으로 표시해둔 경계선, 그리고 확인서 초안이 들어있었다. 그 서류들은 원래 영선부동산 책상 위에 있어야 했다. 최성재는 봉투를 손에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종이를 숨긴 사람만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그 종이가 박영선의 피가 묻은 유서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문식 씨. 최성재는 다시 조사실에서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설명하십시오. 이 서류들이 왜 당신 집에 있습니까? 최문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마치 준비한 문장을 꺼내듯 말했다. 박 사장이 저한테 맡겼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고요. 최성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한 줄기가 빛이 들어오는 걸 느꼈다. 거짓말이 너무 무리하면 진실이 더 선명해진다. 박영선 씨가 실종되기 전날 밤 뒷뜰 문을 열쇠로 열었다는 목격 정황이 있습니다. 공중전화로 유인한 통화가 있었다는 진술도 있고요. 그날 밤 당신이 어디 있었는지 9시 이후 알리바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목함 안에서 당신 이름을 피로 썼습니다. 최성재는 의자를 조금 앞으로 당기며 말끝을 눌렀다. 박영선 씨가 3일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3일 동안 당신은 뭘 했습니까? 그 나무에 물을 줬습니까? 최문식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게 보였다. 그는 한동안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입을 벌렸다가 마침내 말했다. 나무는 죽으면 안 되니까. 그 대답이 너무 엉뚱해서 조사실이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최성재는 그 한 문장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들었다. 나무가 죽으면 안 되는 이유는 나무가 장식이 아니라 덮개였기 때문이었다. 나무가 살아있어야 뿌리가 땅을 잡고 땅이 꺼지지 않고 누군가가 땅 밑을 의심하지 않는다. 물은 나무를 살리기 위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땅 밑의 비밀을 살리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다. 최성재가 더는 말을 잇기 전에 최문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날
박 사장이 도로 얘기를 들고 와서 내 서류를 찍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끝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였습니까? 최문식은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다. 부정과 인정이 한 번에 섞인 고개였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겁을 주려고, 잠깐만, 입을 막으려고 그는 두 손을 쥐었다 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뒤뜰 창고 열쇠는 미리 빼뒀습니다. 박 사장이 늘 그걸 서랍에 넣어두니까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공중전화로 전화해서 뒤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서류 얘기하려고. 모감은 어디서 났습니까? 최문식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창고에 있었습니다. 원래 옛날 물건 넣던 상자였어요. 근데 크기가 그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충분했다. 목함이 원래 있던 물건이었다는 건 즉흥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뜻이 된다. 최성재는 더 낮게 물었다. 박영선 씨는 그 안에서 3일을 살았습니다. 당신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까? 최문식의 눈가가 떨렸다.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첫날 밤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사실 안이 얼어붙었다. 최문식은 마치 그 소리를 다시 듣는 사람처럼 계속 말했다. 나무에 물 주러 나왔는데 땅 밑에서 둔탁하게 쿵, 쿵. 처음엔 내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물을 줬어요. 흙이 내려앉으면 안 되니까. 그 문장이 끝나는 순간 최성재는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가 들은 건 자백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완전히 사물로 다뤘다는 고백이었다. 물을 준 건 죄책감이 아니라 관리였다. 땅이 꺼지지 않게,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비밀이 들키지 않게 최성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럼 목함을 묻은 뒤 쇠사슬은 왜 채웠습니까? 최문식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뿌리가 밀어 올릴까봐. 나무가 크니까 땅이 움직이잖아요. 떠오르면 들킬까봐. 그 말은 2001년의 발견 방식과 정확히 맞물렸다. 뿌리가 목함을 끌어올렸고 쇠사슬은 그걸 붙잡고 있었다. 그 쇠사슬이 지금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최성재는 조사실 문을 열고 계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긴급 체포 진행하십시오. 살인, 시체유기, 감금, 그리고 강요미수 관련 서류 범죄까지 전부 묶어야 합니다. 최문식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침착한 척하려 했지만 수갑의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이자 결국 무너졌다. 그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이상하게도 한 문장을 중얼거렸다. 상자는 하나가 아니었어. 최성재가 돌아섰다. 뭐라고 했습니까? 최문식은 입술을 떨며 다시 말했다. 그날 박 사장만 있는 게 아니었어. 나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은 새로운 문을 열었다. 8년 전 첫날부터 막혔다고 믿었던 수사가 사실은 더 깊은 곳에서 누군가에 의해 닫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최성재는 계장과 눈을 마주쳤다. 이제 이 사건은 한 사람의 탐욕만으로 설명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최성재는 수사기록 맨 앞에 굵게 적었다. 공범 가능성, 1993년 행정서류 라인 재검토, 도로 계획 유출 경로 확인, 그리고 그 아래 자신도 모르게 한 줄을 더 남겼다. 나무에 물을 주던 손은 혼자였을까? 3미터 아래의 시간, 그리고 판결. 최문식이 상자는 하나가 아니었어 라고 중얼거린 뒤 조사실의 공기는 한층 더 얇아졌다. 그 말이 곧바로 또 다른 피해자라는 뜻인지
아니면 범행을 위해 준비해둔 도구가 더 있다는 뜻인지 형사들은 그 자리에서 단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성재는 알고 있었다. 범죄자가 마지막에 흘리는 말은 대부분 진실이라기보다 틈이다. 그 틈을 넓히면 숨겨진 구조가 드러난다. 그날 오후 2시 40분 안성경찰서 강력계는 긴급 압수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최문식의 집에서 끝내지 않았다. 그가 관리한다던 뒤뜰 창고, 그리고 1993년 당시 그가 자주 드나들던 서울리 외곽의 임시 창고까지. 상자라는 단어는 장소를 데려온다. 상자를 두던 곳, 상자를 옮기던 길, 상자를 가렸던 습관. 서울리 외곽 창고는 겉보기엔 평범했다. 농기구 몇 개, 빈 비료 포대, 녹슨 양동이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최성재의 코끝을 찌른 건 기름 냄새가 아니라 나무 냄새였다. 오래된 목재가 썩기 직전에 풍기는 특유의 냄새. 그 냄새는 국과수에서 돌아온 목함 사진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감식반이 창고 구석을 파고들자 두꺼운 방수포 밑에서 비슷한 크기의 목함 하나가 또 나왔다. 뚜껑은 닫혀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쇠사슬이 감겼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쇠사슬은 없었지만 자물쇠의 자국이 너무 선명했다. 최성재는 그 목함을 보며 한 발짝 물러났다. 상자 하나가 아니라는 말은 선택이었다. 즉흥이 아니라 준비,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계산. 이거 다른 데 쓴 겁니까? 막내가 묻자 감식반장은 고개를 저었다. 사용 흔적은 있는데 매몰 흔적은 확인해야 합니다. 토양 잔류물 채취해서 비교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벽 쪽 철제 선반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발견됐다. 안성 철물점이라고 찍힌 영수증 봉투였다. 날짜는 1993년 10월 28일. 품목은 10mm 쇠사슬 5m, 자물쇠 2개, 굵은 못, 그리고 방수포. 최성재는 그 봉투를 손에 쥐자마자 8년 전 첫날의 기억이 뒤늦게 소리처럼 들리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뒤뜰에서 들렸다는 짤랑하는 금소금. 물뿌리개 손잡이에서 울린 그 소리. 그것은 물뿌리개의 소리가 아니라 쇠사슬의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수사팀은 곧바로 최문식을 다시 조사실로 불러들였다. 첫 조사에서 그는 겁만 주려 했다는 말로 발을 빼려 했고 물을 준 이유를 나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목함의 흔적, 영수증, 그리고 1993년에 사라진 지적도 사본까지. 퍼즐이 정황에서 구조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최성재는 테이블 위에 영수증 봉투를 놓았다. 1993년 10월 28일 쇠사슬 4조. 최문식의 눈동자가 딱 멈췄다. 그 멈춤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움켜쥐려다 수갑에 걸려 멈췄다. 그 쇠사슬은 왜 샀습니까? 최문식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무 때문에 라고 말하려다 스스로도 그 말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아차린 듯 고개를 숙였다. 최성재는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천천히 던졌다. 박영선 씨를 목함 안에 넣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침묵은 점점 무거워져서 최문식의 어깨를 눌렀고 마침내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넣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나오자 그 뒤는 오히려 빨랐다. 사람이 버티는 건 선을 넘기 전까지다. 선을 넘는 순간 버티던 힘이 풀리면서 무너진다. 최문식은 마치 자기가 무너지는 속도를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이 끊기고 이어지기를 반복하며 그날을 꺼내기 시작했다. 1993년 10월 28일 밤 8시 50분쯤 그는 공도 버스 정류장 근처 공중전화에서 영선 부동산으로 전화를 걸었다.
뒤로 나오라고 말했다. 땅 경계 도면과 도로 계획 소문이 엉킨 서류를 두고 정리하자고 했다. 박영선은 처음엔 거절했다. 하지만 최문식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서류를 그냥 두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녀는 뒤뜰 창고 문을 열려 했다. 그때 열쇠가 없었다. 열쇠는 이미 며칠 전 그가 서랍에서 빼가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둔 상태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성재가 묻자 최문식은 목을 한번 삼켰다. 제가 열어줬습니다. 열쇠로, 그 말 하나로. 가끔 와서 잡초를 뽑았다는 일상의 가면이 깨졌다. 그는 창고에서 목함을 끌어냈다. 박영선에게 겁을 주려 했다. 그녀가 도면을 찍겠다고 소리치며 달려들었고 그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의 입에서는 실수였다는 말이 계속 나왔지만 실수는 목함을 준비하지 않는다. 실수는 쇠사슬을 사지 않는다. 실수는 3미터를 파지 않는다. 최문식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지막을 말했다. 뚜껑을 잠갔습니다. 쇠사슬로, 그리고 흙을 덮었습니다. 깊이는? 계장이 물었다. 대충 사람 키만큼은, 아니 더, 3미터. 그쯤. 그가 3미터를 말하는 순간 국과수 보고서의 문장이 머릿속에서 다시 읽혔다. 매몰 깊이 약 3미터. 현실이 보고서와 맞물리는 느낌은 차갑지만 확실했다. 그리고 최성재가 가장 듣기 싫었던 질문을 던졌다. 박영선 씨가 안에서 살아있었다는 걸 알았습니까? 최문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마치 자기 혀를 깨물 듯 억지로 내뱉었다. 처음 이틀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틀. 땅을 두드리는 소리, 뚜껑을 긁는 소리. 밤마다, 그가 밤마다라는 말을 할 때 최성재는 그 소리가 어떤 리듬이었을지 상상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상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숨이 모자라지는 걸 느끼며 손톱이 부러질 때까지 긁어대는 소리. 그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위에서는 물을 뿌려 흙을 단단하게 다지는 행위. 물은 나무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흙을 눌러 붙이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럼 물을 준 건? 최성재가 물었다. 최문식은 결국 아주 솔직한 문장을 내놓았다. 흙이 갈라지면 안 되니까요. 그게 답이었다. 범죄자가 마지막까지 지키는 건 피해자가 아니라 비밀이다. 비밀을 지키는 방식이 물주기였다는 사실이 이 사건을 더 끔찍하게 만들었다. 사건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다. 최문식의 자백은 문을 열었고 경찰은 그 문 너머의 흔적을 찾아야 했다. 국과수와 감식반은 목함에서 채취한 토양 성분과 뒤뜰에서 채취한 토양을 비교했고 쇠사슬의 녹 성분과 영수증에 적힌 제품의 제조 정보도 대조했다. 창고에서 나온 두 번째 목함은 범행 도구로 특정되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박영선이 남긴 혈서였다. 문식, 나무, 물이라는 단어는 감정이 아니라 지목이었다. 피해자는 숨이 모자라는 어둠 속에서도 세상에 남길 이름을 선택했었다. 재판은 2001년 11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렸다. 방청석에는 공도읍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박영선을 복덕방 박 사장이라고 불렀고 최문식을 나무에 물 주던 사람이라고 불렀다. 법정이라는 곳은 이상하다. 같은 사람이 어떤 문장 속에서는 피해자가 되고 어떤 문장 속에서는 피고인이 된다. 그러나 문장이 바뀐다고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국과수 법의관 강현우는 증인석에서 차분히 말했다. 목함 내부의 긁힘 흔적, 제한된 체위, 공기 유입 차단 구조, 그리고 저산소증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 그는 목함의 내부 용적과 성인 여성의 산소 소모량을 근거로
피해자가 약 48시간에서 72시간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다시 설명했다. 검사 측은 그 말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즉, 피해자는 매몰 직후 즉사한 것이 아니라 밀폐 공간 안에서 산소가 소진되는 동안 생존한 채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겁니까?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울음과 비슷했다. 최성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수사 서류가 아니라 시간이 죄의 무게라는 걸 다시 깨달았다. 3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박영선이 버틴 시간이고 최문식이 외면한 시간이다. 판결은 예상보다 단호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계획성, 증거 은폐 시도,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구조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최문식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법정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죽이려던 게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판결문은 그 말에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계획적 유인, 감금, 매몰, 그리고 방치. 법은 그 흐름을 끊지 않고 그대로 읽었다. 재판이 끝난 뒤 공도읍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무는 이미 사라졌고 뒤뜰은 개발 공사로 평탄해졌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어떤 장면이 남아있었다. 해질 무렵 물뿌리개를 들고 나와 느티나무에 물을 주던 한 남자. 그 물이 나무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었다. 최성재는 사건 종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마지막 줄을 오래 붙잡았다. 피해자 박영선, 1993년 10월 28일 실종, 2001년 6월 18일 안성시 공도읍 영선부동산 뒤뜰 느티나무 뿌리 아래에서 목함 형태로 발견. 사인, 매몰에 따른 저산소증 질식사. 가해자, 최문식 유죄 확정. 문장은 정확했고 건조했다. 하지만 그 문장 뒤에는 3미터 아래에서 흐른 3일의 시간이 있었다. 그는 보고서 파일을 덮고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창문 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박영선이 남긴 혈서가 유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끝내 그 유언을 읽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세상에는 늦게 도착하는 정의가 있다. 늦었지만 도착했기에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그리고 최성재는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그 세 단어를 다시 읽었다. 문식, 나무, 물. 그 단어들은 이제 더 이상 단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끝까지 붙들었던 마지막 진술이었다.